부산 경남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금고형 이상을 받은 국회의원의 세비 전액을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습 8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이 대표는 증오와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비명계인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내일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도 예고돼 있어 제3지대 빅텐트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민주당 원칙과 상식 3인방의 탈당 선언으로 제3지대 빅텐트 움직임이 가속화할지 전망해보고 각기 김건희 리스크와 당내 분열 관리에 나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보관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창원과 부산을 잇따라 방문하며 경남 지역의 총선 승리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경우 재판 기간 동안의 세비를 모두 반납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그린 기자입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경남과 부산을 방문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먼저 창원을 방문해 국립 3.15 민주묘지에 참배한 뒤 민주주의를 지켜낸 경남의 정신을 본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년 인사회에서 한 비대위원장은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원직 유지를 위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 기간 동안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죄가 확정되어도 임기는 지나가고 세비는 그대로 다 받아갑니다. 민주당의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번 총선 공천 시에 우리 당의 후보가 되길 원하는 분들에게는 신청 시에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당 내부의 지적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2부속실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는 그 제도는 이미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국회에서 추천하기만 하면 되는 제도죠. 창원에 이어 부산을 찾은 한 위원장은 미래 일자리 현장 간담회에서 부산의 인구 감소와 인재 유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방송 문그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정치로 복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야당 소식을 한규미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8일 만에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께서 살려주신 목숨으로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살겠다며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이 대표의 당무 복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총선 전국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고 있고 이 대표의 복귀 의지도 강해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 당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영입인재위원회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7호 인재로 전은수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 살아온 전 변호사는 인재 영입식에서 윤석열 정부가 입으로는 지방시대를 말하지만 구체적 실천 방안이 없다며 지역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울산에 30년 이상을 살면서 지역 불균형과 이에 대응하는 지역 정치의 실패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뼈저리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좋은 생각들을 모아 지역을 혁신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또 전 변호사는 비례대표보다는 지역구 출마 의사를 갖고 있다며 울산 출마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의원 3명이 민주당을 탈당했는데요. 내일은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공식 탈당할 예정인 만큼 이젠 정치권이 제3지대 빅텐트 연대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정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이상민 의원을 시작으로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의 탈당 도미노가 현실화됐습니다. 비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에 참여하는 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의원은 오늘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윤 정권을 심판하지 못합니다. 원칙과 상식 멤버인 윤영찬 의원은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귀하다며 당에 잔류했습니다. 내일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탈당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다소 시간이 늦춰진 이 전 대표의 탈당은 원칙과 상식 의원들과 함께 곧바로 친당 창당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정치 지형은 제3지대 빅텐트 연대 모색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 출판 기념회에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친당 정강정책위원장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또 일찌감치 신당을 창당한 금태섭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 등이 한자리에 함께했는데 국민들께서 지금 정치가 이대로 안 된다라는 열망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열망에 부응하고 또 가장 먼저 준비한 한국의 희망과 또 지금 준비 중인 또 이낙연 대표님 또 이준석 대표 그 열망에 부응하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 모두 거대 양당 구도 타파 필요성과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빅텐트 실현 가능성을 높인 자리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한 개혁신당도 빅텐트 주도권 잡기에 돌입했습니다.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은 원칙과 상식 의원들과 구체적인 연대 모습과 화학적 결합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제3지대 연대 가능성은 언제 결집할 것인가로 추군 기운 상황. 총선에서 어떤 파급력을 보일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네,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퇴원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의 사고 소식을 전해주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또 퇴원을 했습니다. 정확히 8일 만인데 아주 빠른 회복세를 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오전에 이재명 대표의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고 발생 8일 만에 오늘 오전이죠.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이 흉기에 찔렸던 목 부분은 이 커다란 반창고를 붙인 그런 상태였는데요. 이 자리에는 정청래 또 양이원영 고민정 의원과 권혁기 정무실장 등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이 취재진 앞에 섰던 이재명 대표는 이 국민 여러분들이 살려주신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국민만을 위해 살겠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증오의 정치를 끝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 이에 더해서 이 부산소방센터와 의료진 또 서울대병원 의료진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서 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이 대테러 종합 상황실에서 이 사건 발생 직후 보낸 문자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이 당시에 이 1cm 정도의 열상으로 경상이 추정된다라는 안내 문자를 보냈었는데 이와 함께 이 피해 사고 현장에서 이 피를 지운 경찰 사진 등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이 정청래 의원이 이 대테러 종합 상황실에서 보낸 이 현장 문자는 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면서 이 섣부른 문자가 결과적으로 이 허위 사실의 진원지가 된 만큼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네, 또 뭐 처음엔 2주 정도 입원해야 한다 이런 기사가 또 떴던 것도 기억을 하는데 8일 만에 여튼 회복이 됐습니다. 자, 또 어제 예고를 또 해주셨는데 원칙과 상식 멤버인 민주당 의원들이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깜짝 잔류 소식
소식이 나왔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기자회견 20분 전에 돌연 민주당에 남겠다라고 하면서 불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명의 의원들만 탈당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원래는 사실 조금 더 빠른 일정으로 이 원칙과 상식 멤버들이 탈당을 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앞서 전해드렸던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과 함께 조금 미뤄진 감이 있었죠. 그리고 결국 오늘 이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 의원이 이 소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비정상적인 정치에 숨죽이면서 살아가는 것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면서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의 퇴진 또 비대위 체제를 요구했었던 이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은 이 윤 정권을 반대하는 민심이 60%나 되는데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의 부족함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탈당 후 행보는 신당 창당과 빅텐트 합류가 예상이 됩니다. 이 개혁 대연합을 제안을 했거든요. 이 신당을 창당하고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을 위한 대토론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한편 4명의 의원 중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윤영찬 의원은 이 기자회견 20분 전에 SNS에 민주당 잔류를 선언을 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또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면서 그 흔적을 지키고 선명하게 닦는 것이 제 소임이다라고 밝혔는데 이거 갑자기 뭐 생각이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사실 이 4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조응천 의원이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하기로 했다라는 의견을 밝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윤영찬 의원의 태도가 바뀐 것을 놓고는 이 성남시 중원구 지역구를 놓고 같이 경쟁을 했던 이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 현근택 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최근에 이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이 감찰을 받는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윤 의원이 조금 유리해진 상황을 보고 다급하게 잔류를 결정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그런 해석도 있다. 네, 그만큼 이 윤 의원의 민주당 잔류 결정에 대해서 조응천 의원이나 이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원칙과 상식 멤버들은 조금 알지 못했다, 갑작스럽게 의견을 들었지만 윤 의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 다급함은 감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황하긴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오늘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PK를 또 찾았습니다. 비대위원장 취임 후에 첫 PK 방문인 것 같은데, 자, 이번에 1박을 하고 온다고 하는데 부산이면 KTX로 금방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이거 어떤 의미가 좀 숨어져 있을까요? 네, 이 연초부터 한동훈 위원장 굉장히 바쁘게 이 민심을 찾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전국을 돌면서 이 표심 공략에 나섰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 부산과 경남 PK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눈에 띄는 대목이 이 바로 1박 2일로 일정을 소화하는 점입니다. 사실 요새는 KTX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부산을 찾아야 할 때 이 KTX로 일정을 소화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2시간 반이면 가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1박을 하는 것을 놓고 이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의 이 피습 사건 이후 불거진 이 서울로의 이송 논란 또 부산 홀대론에 겨냥해서 조금 더 애정을 쏟아붓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대비 나옵니다. 효과가 있겠네요. 네, 실제로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른 부분들도 눈에 띕니다. 다른 곳에서는 당원과의 소통에 집중을 했던 것과 달리 부산 일정에서는 시민들과 만나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래 일자리 현장 간담회나 이 남포동 비프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의 피습 관련해서 이 서울 이송 또 부산 홀대론에 대해서 이 긴급 의료의 특혜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겠다 하면서 대신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하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은 이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경남도당 신년회에서는 이 경제산업화도 민주주의도 경남에서 시작했다며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늘어진 재판 기간 동안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각 지역별로 좀 확실하게 그 발언으로 좀 어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의미를 부여해서요. 자, 그런 국민의힘도 비대위원들의 또 과거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구 선생에 대해서 박은식 의원이 폭탄을 던지신 분이다. 국제 정세를 잘 몰랐다. 자, 이렇게 썼던 SNS가 참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이 박은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지난 2021년 자신의 SNS에 이승만 전 대통령과 이 백범 김구 선생을 비교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미국과 싸워가며 대한민국의 건국을 쟁취한 분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선 폭탄을 던지신 분이 이 국제 정세와 나라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았겠냐라고 비교를 했던 건데요. 이 발언이 뒤늦게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죠. 이에 박 의원은 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안타까움을 말하려다가 나온 표현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요. 이 윤봉길 의사의 손녀이자 국민의힘 같은 당이죠. 윤주경 의원은
이 폭탄을 던지신 분이 국제 정세를 몰라서 폭탄을 던졌겠느냐라고 SNS를 통해서 직격했습니다. 이 실제로 윤봉길 의사가 당시 재판의 기록들을 보면 왜 폭탄을 던졌냐는 이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서 이 한두 명의 상급 군인을 죽인다고 해서 독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폭탄 투척의 목적은 조선의 각성을 촉구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 사람들에게 조선의 존재를 명료하게 알리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밖에도 이 페미니즘이나 여성 출산 관련해서 했던 이 박은식 의원의 발언도 논란이 좀 되자 박은식 의원은 결국 자신의 SNS를 비공개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밖에도 이 한동훈 비대위가 이 1호 인재로 영입했던 이 박상수 변호사의 과거 여러 발언들도 논란이 함께 되고 있는데요. 이 한동훈 위원장이 출범 후에 영입한 인재들에 잇따른 이런 발언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과거에 이 그분들의 예전 의견들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하거나 이 국민의힘이 동의한다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라면서도 공인이 된 만큼 앞으로 언행이 신중해지지 않겠냐라면서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이번 중 정성호 의원과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공당이 아닌 이재명의 당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이 대표가 병상에서까지 측근을 챙기고 친명 핵심을 향한 공천 컷오프는 안 된다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이라며 당의 정상적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또 민주당을 향해 국민 눈속임을 멈추고 현 부원장을 비롯해 성비위에 연루된 인사들을 모두 출당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철폐하고 신축 소형주택 구매 시 세금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는 조세 정의를 해칠 뿐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또 공매도 금지, 금투세 폐지에 이어서 부동산 규제 완화까지 총선을 겨냥한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들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4월 총선에서 이겨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북항 재개발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힘에 의한 안보만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 관리라는 두 가지 축을 함께 운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북한의 남북관계 적대화 규정과 한반도 정세 토론회에서 최근 북한이 남북을 교전 관계로 규정했는데 이런 상황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안보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역량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야당과 함께 지혜를 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월 1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총선 90일 앞으로입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주와 이번 주 그리고 오늘까지 예비 후보자들의 출판 기념회가 본물 터지듯 열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선거일 90일 전인 내일부터 출마 희망자들의 출판 기념회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90일을 앞두고 선거법상 제한되는 행위와 금지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공개한 제한되는 선거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인공지능 기반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물 이미지의 합성 기술을 말하는데요. 기존의 인물을 영상으로 합성해서 편집한 영상을 말합니다. 바로 이 딥페이크 영상이 선거 운동에 사용 금지됩니다.
지난달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이전 90일부터 이용이 금지되지만 부칙에 따라서 법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오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변화된 선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 대응팀을 확대 편성 운영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이외에도 후보자의 방송 출연과 광고 출연도 금지되고 또 보고회나 집회, 축사 인사말을 통해 의정 활동을 알리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의정 보고서를 선거일 90일 전에 우편으로 발송했더라도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만 선거운동 내용을 제외한 문자 전송이나 SNS 활동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 공무원들의 입후보 기한도 제한이 됩니다. 지역구 출마는 90일 전인 내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총선 시기가 빨라진 만큼 여야도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짓고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정영환 교수를 내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영환 교수는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우리 국민의힘에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주주의 세계적 석학이신 고려대 임혁백 교수님을 임명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관리 업무를 이끌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화를 주도하는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관리 해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총선이 어느덧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법에 규정된 금지되는 행위가 시기별로 다른 만큼 실수가 없도록 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특별감찰관 설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온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해소를 위해선 특별감찰관 설치와 제2부속실 부활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이제 제2부속실 설치하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을 설치해서 친인척 관계로 인한 여러 가지 잡음들을 해소할 의지가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요. 대통령실, 대통령 측근들의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한 우려들은 있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 좀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특별감찰관 반드시 둬야 되거든요.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이런 특별감찰관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자는 게 처음에 70% 정도 갤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제대로 그 사실을 파악해야 된다. 당 내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김건희 리스크 대응 방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공감의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특별감찰관은 이미 존재하는 제도로 추천만 하면 된다면서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국민의힘의 입장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별법부터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걸 받지 않고 이부속실 만든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대통령 배우자 이슈를 총선 때까지 끌고 가겠다는 꼼수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이 쌍특검에 관한 정치적 이슈를 총선 때까지 계속 질질 끌고 가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 배우자에 관한 문제를 총선 밥상에 올려놓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데 총선을 꼭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야만 하는 건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에선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특별감찰관을 추천한다면 지명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신경전이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특별감찰관 설치로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쟁점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외전 시간입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의 원칙과 상식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탈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일찌감치 예고가 된 상황이었는데, 근데 뜻밖의 이제 4인방 중에 한 명 윤영찬 의원은 잔류를 이제 선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3명이 이제 탈당을 한 상황이 됐는데요. 이미 뭐 예견은 됐었지만은 막상 이제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제3지대 빅텐트론 이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 이슈를 중심으로 좀 펼쳐볼까 합니다. 현역 의원들의 탈당에 이제 미칠 파장, 그리고 이제 뭐 개문발차 이야기가 나왔는데 추가 탈당자가 계속해서 어느 선으로 나올 것인지 좀 종합적으로 두 분의 생각 좀 들어볼까요? 신경민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 양당이 공천 일정이 진행 중인데요. 이번의 특징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천천히 가는 겁니다. 네. 다른 때보다도 매우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보통의 경우에 2월 중순쯤 되면은 되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2월 말 내지 3월 초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됐고요. 네. 지금 공천 일정이 늦게 가면서 개별 의원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평가, 아마 하위 20%가 지금 민주당 안에서 그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일정이 아마 이제 지금쯤 개별 통보가 돼 있을 거고요. 그러면 거기 통보를 받은 사람들은 나는 일단 공천의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지는구나라는 걸 느낄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친명과 비명의 갈등이 있는 곳도 있고요. 친명과 찐명의 갈등이 있는 곳도 있고, 지금 각 지역구마다 어떻게 보면 난리법석입니다. 이 야단 법석 속에서 되게 이제 비명인 의원들이 어떤 자기 앞으로 미래를 짐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인들을 읽을 수가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생길 거고, 이런 분들이 이제 본인의 거취를 결정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 과정에 들어갈 것인지, 네. 아니면은 불출마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신당에 들어갈 것인지, 그렇게 따지면 이제 지금부터 슬슬 불출마 내지는 신당 합류하는 의원들이 탄생을 할 거고, 이 계제에 지금 원래는 1월 초에 시작될 여러 가지 탈당, 지금 원상의 원칙과 상식의 뭐 이런 것들이 일주일 정도 수년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조금 늦게 가긴 하는데, 그것과 그것이 이렇게 겹치면서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공천 내지는 신당으로 가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부시게 현란하게 돌아갈 겁니다. 1월 한 달 동안에요. 네. 네. 어느 정도로 그렇게 현란하게 돌아갈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피습으로 정확히 딱 일주일 수년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이 원칙과 상식 의원들 역시 신당 창당을 천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3지대에 신당이 나올 텐데, 우후죽순으로. 결과적으로 이들이 어떤 텐트를 만드느냐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동안에는 이준석, 이낙연, 그리고 여기에 양향자, 금태섭 뭐 이런 얘기만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물론 윤영찬 의원은 빠졌지만 여기는 현직 의원들이에요. 네. 그래서 신당을 창당한다면 벌써 세석 깔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확보요? 그러다 보니까는 네. 죄송합니다. 확보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계속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분들의 탈당 러시와 함께 당원들의 탈당 러시,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인증해갖고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전혀 변화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특히 이원욱 의원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적어도 만류하거나 설득하는 제스처조차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세 사람이 탈당하는 게 그렇게 심각하다면 대표 아니면 대표 측근들이
그런 노력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원욱 의원 이야기로는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도 뭐 자객 공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래서 저도 신경민 의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민주당 내에 이낙연 전 대표와 그 측근들 그리고 이 원칙과 상식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신당 창당을 하는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 그리고 중간지대 금태섭 양양자 이 사람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변수가 뭐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이들끼리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림 자체도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듯해요. 네. 윤영찬 의원의 잔류를 두고 현근택 부원장의 최근 뭐 그 작년 연말에 이제 송년회에 있었던 발언 때문에 그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제안을 받아서 잔류한 게 아니냐라는 뭐 그런 관측들이 뭐 좀 지배한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영향이 있겠죠. 이게 그저께 저녁 때 방송에 나오면서 불 꺼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전에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아름아름 있었던 것 같고요. 그저께 방송에 나오면서 이제 이 문제를 홍 원내대표가 지금은 2인자로서 이것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원칙대로 처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최강욱 의원이 그 여성 비하 발언으로 네.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무겁게 다뤄야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또 어저께 오후에 정성호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가 문자를 주고받은 게 보도가 됐어요. 네. 어저께 한 오후 5시쯤인데 이게 또다시 영향을 줘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본심이 드러난 거예요. 좀 내가 총애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거죠. 좀 경징계로 가서 공천에 영향을 안 줬으면 좋겠다는 본심이 드러난 거고 정성호 의원은 아무 직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간 보스 역할을 한 거죠. 핵심 실세 역할을 한 게 또 드러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의 속살이 이게 일시에 드러나 버려가지고 이제는 중징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원칙대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아무래도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있을 거고요. 네. 또 하나 오늘 아침에 윤영찬 의원이 그 페이스북에 올린 원상과의 모임에 자기가 빠지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데 보면은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당을 바꿔야 되겠다. 당에 남아서 김대중 정신으로 돌아가는 당을 만들고 싶다, 보고 싶다 하는 대목인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4월 총선이 끝나면 바로 8월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네. 이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당대표 도전을 할지 안 할지 하는 것을 바로 4월 총선 끝나고 나면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러면은 누가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의 복심과 아니면은 반 이재명, 비 이재명의 대표가 나와서 싸워야 되는데 이때 아마 이제 누군가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걸 가지고 당을 바꿔보겠다. 당을 진짜 DJ 당으로 한번 옛날 DJ 정신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여기에 동조하는 그런 SNS 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뭐 뒤에 두 번째 이유도 상당히 크게 작동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8월 전당대회까지 그 논의를 좀 확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자로서 이제 뭐 좀 이렇게 양적인 기계적인 균형도 이제 잡아야 되는데 사실 짧게 질문을 드리고 짧게 답변을 받고 이번 질문도 첫 번째로 좀 답변을 들을까 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제 이낙연 신당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먼저 그 신경민 의원님부터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번 주 내에 제3지대 빅텐트가 급물살을 탈 거라는 이제 전망이 아주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낙연, 이준석, 양양자, 금태섭 이른바 그 최근에 빅 그 텐트의 주요 인물들이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제3지대 키맨들이 이제 한 자리에 전부 모였습니다. 오늘 탈당한 3인방도 개혁대 연합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과연 중도층 외연 확장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총선에
결정적으로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내일 탈당 그리고 또 신당 선언에 같이 자리를 하시나요? 뭐 저는 자리를 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뭐 이낙연 대표의 신당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네. 이게 이제 개혁 대연합을 여러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해요. 이걸 이제 쉽게는 뭐 빅텐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빅텐트의 가능성은 열려 있죠. 뭐 지금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부는 이미 당을 만든 사람도 있고 지금 만들려는 사람도 있고 아직 시작을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이분들이 어딘가에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여튼 모여서 합당이 불가능하면 선거연합을 하자. 뭐 정당의 합당 말고는 선거연합과 정책연합이 있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협조와 연합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사실 촉박했다고 어떤 분들은 얘기하지만 사실 이 정도 시간이면은 뭐든지 또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형태의 협조와 연합이 될지는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고요. 부단히 지금부터 물밑에서 또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이 원칙과 상식이 오늘 이렇게 탈당을 하고 내일 이낙연 대표가 탈당을 하면서 이제는 가속이 좀 붙는다고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빅텐트가 어느 정도 정말 큰 텐트를 형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정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대부분은 제3지대가 좀 실패한 케이스로 끝났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까요? 그 예년과 다르다고 한다면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그 신당 내지는 새로운 세력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전례로 보면은 신당 창당에 대해서 그렇게 유권자들이 관심을 주거나 적극적인 지지를 주지 않아요. 우리는 흑 아니면 백, 뭐 이렇게 중간지대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또는 가치 체계가 좀 그런 인식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 양당에 대한 피로감과 불신, 염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정말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은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이낙연, 이준석, 양양자, 금태섭 정말 7빛깔 무지개처럼 전부 색깔도 다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9가지가 달라도 한 가지가 같으면은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정당성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총선 전에 이런 게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공천과 당선이 결국은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넷이 뭐 하자 하고 으쌰으쌰 하더라도 그럼 공천 어떻게 할 거야? 지역구는 어떻게 배분할 것이며 비례대표는 어떻게 할 것이야? 이제 여기서 그 상당히 잘해야 돼요. 여기서. 비례는 뭐 또 따로 가자. 이준석 전 대표는 또 그런 제안도 뭐 그런 얘기를 했다가 지금 걷어들이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이게 왜냐하면은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 되다 보니까 조금만 자칫 잘못 건드리면은 빅텐트의 한 축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미지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기존 정치가 하지 않았던 신선함을 또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것들을 다 내려놓는 모습부터 보여주면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에 대해서도 우리 신당이 가장 지지도가 높으니까 우리가 많은 지분을 갖고 또 우리 쪽은 뭐 현직 의원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아주 처음부터 마치 또 바닥에서 시작하면서 굉장히 겸허한 그리고 신선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보기엔 그럴듯한데 정말 정교한 머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계 역사상 유수한 정치인이 이 한반도의 요 시점에 갖다 놓는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정도로 그 묘수를 찾아내느냐 아니면은 흐지부지 돼서 결국은 양당의 큰 그 물결 속에 또 한번 그냥 휩쓸리고 마느냐의 기로에 있는 것이죠. 네. 분열이 이제 가속화되는 상황. 오늘 그 원칙과 상식이 이제 탈당, 신당, 창당 선언을 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내일로 또 예정이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예정보다 오늘 이제 빨리 퇴원을 했습니다. 테러를 당하고 이제 일주일 만에 그 신속하게
퇴원을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이 상황들이 워낙에 이제 급물살을 타고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병상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퇴원 후 또 그 병상에서 그 공천과 관련해서 좀 어떤 구상들을 했을까요? 별로 구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상에서 그 현근택 문제로 중징계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너무 심하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정성호 의원이 그럼 뭐 엄중 경고 그건 별 의미 없으니까 뭐 이러다가 그게 다 드러나가지고 네. 지금 현근택에 대해서 현근택 변호사에 대해서 지금 경징계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회복이 빠른 거죠. 병원에서도 아무리 당무가 급해도 그래도 퇴원할 만하니까 퇴원시켰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당 상황이 지금 뭐 전직 대표가 탈당을 하고 또 신당 창당한다 그러니까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친명을 중심으로 해서 단합하면은 내년 총선에 이길 수 있다라는 이게 자신인지 자만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가겠다는 의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혁파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딱 다잡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퇴원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당무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출퇴근은 안 하고 외부 활동은 안 한다 하더라도 네.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공천 관련해서 어떤 보관을 갖기에는 뭐 그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좀 짧긴 했었죠. 그렇죠. 뭐 특별하게 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을 거고요. 일반실로 옮기면서 바로 여러 가지 형태로 당무에 개입할 수 있었을 거고, 병실 당무는 아마 계속했던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네. 집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뭐 당무를 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고, 그게 이제 어저께 사실 문자파동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속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천이나 당무에서 전혀 지장은 없을 거고요. 그 지금까지 뭐 특별한 변화가 보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현근택 후보에 대해서 하는 태도로 봐서 적극 개입, 그리고 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봐주고 싶어하는 이재명 대표의 본심이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진명 후보들은 아마 좀 고무되실 거예요. 그리고 비명 후보들은 이게 뭐냐라는 약간의 그 반발 내지는 회의감이 좀 들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병상에서 있었던 그리고 피습의 여파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그 피습 때문에 피습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문제, 헬기 이용 문제, 이상한 브리핑 문제, 그리고 오늘 수사 발표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건 오히려 정부의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습으로 뭔가 정치적인 효과를 예측했던 사람들의 예상은 틀린 것 같습니다. 그건 피습의 효과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바로 이제 정상적인 당무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박 2일 일정으로 이제 부산을 방문해서 파격 발언들을 이제 몇 가지 쏟아냈는데요. 먼저 그 이재명 대표를 이제 직격한 발언을 보면 금고형이 확정이 되면 세비를 반납시키겠다, 이 발언들을 했고, 야당과 특별감찰관을 협의하겠다, 또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하면 신중하게 논의하겠다, 이 두 가지 발언은 대통령실의 정면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정면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대통령실과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결을 같이 하는 것일까요? 좀 뭐 약속 대련 그거는 이제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부산의 경우에 엑스포 유치 실패로 굉장히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피습에 헬기를 타고 그 부산대 병원을 마다하고 서울대 병원으로 온 것에 대한 민심이라는 게 꼭 무슨 형이 상학적이고 굉장히 정책 지향적인 걸 가지고 이 민심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네.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걸 좀 다잡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내용을 보면은 주로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 또는 연상시킬 수 있는 것하고 지금 이제 상당히 민감한 이슈인 김건희 여사 이슈, 그다음에 이태원 특별법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보면은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거부권을 신중하게 논의하겠다라는 것이 거부권을 신중하게 제한하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건 거부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겠다라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또는 그 장점이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의 장점. 굉장히 명징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데 그런 민감한 이슈가 나올 때는 굉장히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를 든다면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어떤 비판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의미 있는 얘기는 금고형이 확정되면 세비를 반납시키겠다. 이 얘기는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걸 아마 뭐 법으로 만들든지 뭐 하면은 이건 실행할 수 있는 거고 이건 민주당이 좀 꼼짝 못하는 대목인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야당과 특별감찰관을 협의하겠다라는 문제는 이건 바로 실행을 할까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을 신중 논의하겠다라는 것도 이게 실행할 수 있을까? 이게 대통령실과의 어떤 의사 조율이라 그럴까요? 그런 건 가능할까?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지금 뭐 50% 이하로 좀 네, 보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지금까지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뭐 말과 여러 가지 행동으로 상당히 어필한 측면은 그건 분명히 있어요. 확실히 차별화돼 있는 건데 정치적 책임자로서 지금 여당의 대표잖아요. 네. 책임자로서 책임질 만한 얘기를 한 건 그게 이나마 좀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걸 실행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대통령실과 각을 세울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지켜보고 싶은데 저는 좀 잘할 수 있을까? 좀 회의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는 이제 아까 처음에도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 뭐 현근택 부원장을 비롯해서 총선이 임박했습니다. 이제 한 9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양당에서 또 이제 막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막말 리스크가 재현되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박은식 비대위원회 김구 선생 비하 발언, 또 한동훈 영입 1호 박상수 변호사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여성 혐오 발언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현근택 부원장의 연말 송년회 여성 또 이제 그 관련한 성희롱성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여성 위가 현 부원장의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좀 어느 쪽이 이 상황에서 좀 그 총선에 더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양당 공이 어느 선에서 조치하는 게 좀 타당하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근택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아마 중징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중징계라고 하면 컷오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컷오프 얘기가 이미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엄중 경고하다가 그게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경징계로 하면은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말로는 시스템 공천한다 그러면서 지금 완전히 친명일색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그래서 원하더라도 아마 중징계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경징계에서 그치기 어려울 거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여성위가 나서잖아요. 민주당 여성입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비대위원들이 과거에 뭐 했다는 얘기인데요. 아니 검증도 안 하고 비대위원을 임명한 건가라고 할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또 몇 년 전하고 달라서 그 사람이 무슨 말과 행동을 했는지가 마치 또 유리상자에 있듯이 다 나오는데 이런 거 하나도 그러면은 크로스 체크를 안 하고 지금 임명을 했다라는 것인가와 함께 이 막말이 왜 중요하냐면은요.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고 당시에
그 우파 보수 정당인 미래통합당이 참패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선거 직전에 터진 공천 끝나고 선거 무렵에 터진 막말 파동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막말이 총선 때까지 간다라는 의미보다는 네. 앞으로 지금 90여일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90여일 동안 누군가는 또 사고를 칠 겁니다. 그래서 그 막말의 수위라든지 국민 감정을 얼마나 건드리는지 또 그 막말에 대응하는 당 지도부의 태도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아마 심판하겠죠, 유권자들이. 네, 그 사전 검증은 사실상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어떤 선에서 좀 조치를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노인 발언을 했던 비대위원을 두고 한 사흘 버텼잖아요. 네. 버티다가 또 그분이 다른 또 막말이 실언이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잘라낸 건데 이 박은식이라는 분도 좀 심해요. 그 박은식이라는 분이 이전에 또 뭐 말이 하나 있었어요. 네. 이게 지금 두 번째 비하 발언 드러난 건데 자르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장관 시절부터 인사 검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행주의로 자꾸 이렇게 몰래 비밀 유지하면서 하다가 보면 이런 실수가 나고 밀행주의를 하려면은요 이 검증팀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요즘에 검증팀들은 사실 공개된 정보만 가지고 검증하는 것만 잘 해도 웬만한 건 걸러내거든요. 감추려고는 뭐 비행이나 뭐 막말이나 이런 건 뭐 어떻게 쉽게 나오지가 않죠. 그런데 요즘에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많이 수면 위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실수한다는 것은 이건 게으름 내지는 이건 능력 부족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그걸 감추기 위해서라도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맞고요. 이런 걸 가지고 시간을 끌고 그러는 건 맞지 않고요. 영재 뭐 인재 영입 1호라고 그러는 박상수 변호사 이것도 좀 납득이 안 돼요. 인재 영입 1호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을 텐데 이건 아마 이렇게 보면은 법조라고 그래서 봐주는 거야 라는 얘기가 바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 지금 인기를 유지하는 비결은 빨리빨리 조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특히나 총선을 앞두고 여혐 발언을 포함한 성희롱성 발언들이 굉장히 좀 그 국민들이 민감해하는 부분이고 타격이 굉장히 뭐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양당 공이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